이 국제 관계 속에서 남북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거기에 대한 이제 강의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금 신냉전이 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이 보통 국가 강한 일본을 외치면서 제2의 메이지 유신을 외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말할 것도 스트롱맨을 자처하고 있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죠. 그다음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종신 집권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제 권력을 사실은 민주주의는 아니지만 공산주의도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장치가 있거든요. 그 내부에서 그게 이제 세계 큰 파가 있어가지고 뭐 상하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이제 정권을 돌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이번서부터는 이제 하지 않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시황제 얘기를 듣고 있죠. 시진핑 주석이. 그 다음에 중국몽을 꿈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인데 24년째 집권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21세기 짜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러시아를 외치고 있고. 중국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몽 2050이라고 하는데 이제 시진핑 주석이 신창타이를 주창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중국이 두 자릿수에 계속 성장을 하다가 이제 한 자릿수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중국은 이런 그 양적인 성장보다도 이제는 질적인 최첨단 어떤 기술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질적으로 나가면서 안정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한 자릿수 성장되면서 바뀐 거죠, 상황이. 그리고 이제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조업을 최상위로 올리겠다. 그 얘기인데 결국 이제 빅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경제, 계획 경제를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대1로를 통해서는 이제 외부적으로 대외 관계를 이제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파트너를 이제 자꾸 끌어들이는 거고, 그럼으로써 기축통화권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위안화가. 이것은 이제 굉장히 큰 이제 모험입니다. 2050년 이때가 이제 중국 해방 100주년 때거든요. 이때 이제 지완이 되겠다. 미국을 제치고. 그런 이제 꿈입니다. 그래서 중국몽 하면 주로 이제 경제적으로 보는데 사실은 이거 같이 가는 게 강국몽입니다. 강국몽. 이제 군대가 받쳐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 이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이거는 타협이 안 됩니다. 이거는 협상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중국 원칙. 그다음에 남중국해 문제. 그거는 에너지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사수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중국이 한국과 프랑스를 제쳤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 2단계가 25년까지 이제 일본과 독일을 제친다 그런 거고, 마지막에는 미국을 제치고 넘버원이 된다, 이런 이제 로드맵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중 사이버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군대라는 게 이제 어떤 뭐 재래식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다음에 핵무기 이전에 사이버로 교란을 해버리면 핵도 못 떠요. 핵무기도 못 쏘니까.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사이버전입니다. 사이버전. 그 최첨단 기술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의 화웨이 회장의 딸이 부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인데 이제 멍 회장이죠. 이 사람이 캐나다에서 긴급 체포가 됐어요. 미국의 요청으로. 대이란 제재를 이제 금지를 어겼다. 그런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수출했다는 거죠, 이란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17년 만에 우주사령부를 복원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만의 TSMC, 이제 세계 1위 반도체 이제 생산 국가입니다. 생산 회사입니다. 그건 뭐냐면 사실은 중국이 반도체 굴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삼성을 못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TSMC나 미국에 있는 회사 못 잡고 있죠. 그런데 잡기 위한 전략이 뭐냐면 바로 대만에 있는 TSMC를 이용하는 거예요. 거기 있는 기술자를 이제 본토로 들여다가 반도체를 개발시키는 거죠. 반도체는 하루아침에 급격하게 개발이 안 되거든요. 이 엄청난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을 전부 TSMC로부터 이제 조달을 받잖아요. 근데 그거를 끊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첨단 기술 냉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5G가 이제 대표적이고 AI, 그다음에 이제 양자 컴퓨터, 그다음에 반도체, 자율주행차, 이 분야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또 하나 중국과
결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화폐 전쟁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달러에 대한 굉장한 이제 그 도전이 되는데 이미 이제 페트로 위안 체제를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상하이 국제 에너지 거래소에서 위안화 표시 원유 선물 채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달러로 발행이 돼야 되는 건데 위안화로 발행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2020년 이제 올해죠. 올해 이제 중국의 목표가 세계 첫 번째로 CBDC 그러니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국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도시에 이미 이제 디지털 화폐를 이제 발행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성공적으로 런칭이 되면 이제 확대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대1로 주변에 있는 60개 국가로 이제 퍼져 나간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죠. 역대 보면 이제 달러 기축통화제에 도전했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라크 사담 후세인 대통령 도전했다가 정권이 붕괴됐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란이 그래요. 이란이 그렇거든요. 이란도 석유 대금을 이제 달러로 안 받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거든요. 베네수엘라예요. 베네수엘라 어차피 미국과 거래를 끊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편에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반대편에 베네수엘라가 붙는 거죠. 자, 일본입니다. 일본 이제 보통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보통 국가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평화 헌법을 고치겠다. 그러니까 군대를 두지 않겠다고 하는 건데 이미 이제 그건 사법이죠. 군대가 있잖아요. 해외 파병까지 하니까. 근데 그걸 이제 명문화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비핵 3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 핵을 만들지 않겠다. 핵을 보유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핵을 이제 들이지 않겠다. 비핵화 3원칙인데 이것이 이제 개정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아베 정권이 이제 인기가 좋을 때는 이제 개헌으로 갈 겁니다. 근데 강하고 자랑스러운 국가를 건설하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보통 국가라는 게 2차 대전 이전의 상황으로 가자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스럽죠. 근데 여기에는 항상 쓰는 카드가 있는데 그게 북핵 카드입니다. 북에서 이제 미사일을 쏘면 그걸 굉장히 활용을 잘해요. 그래서 그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이제 개헌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다음 역사 수정주의. 그래서 한국과의 그 어떤 식민지 문제라든가 또 중국을 침략했던 특히 이제 뭐 난징 사건 이런 것 다 부인하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 한국과 자꾸 이제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것들이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그 다음에 또 안보적인 문제로 또 민간 부분에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죠. 또 중국 경제가 부상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이제 센가쿠 열도, 다오이다오 열도 문제인데 이것은 그 타이완과 일본의 오키나와 그 사이에 있는 섬입니다. 근데 거리로 보면 타이완에서 제일 가까워요. 거리로 보면. 근데 3개국이 다 자기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타이완 문제는 별로 거론이 안 되고 중국과 일본의 문제만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의 이제 외교 전략은요, 기본적으로 대미 의존 외교입니다. 미국에 딱 붙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사안별로 이제 실리 외교를 펼치고 있습니다. 러시아 문제인데요. 러시아는 사실 이제 자원 대국이기 때문에 특히 그 가스를 통해서 재정을 확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유럽 쪽에 이 가스관을 하나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노드스트림. 그런데 이제 또 하나를 지금 추진하고 있죠. 거기가 이제 메르켈 총리하고 서로 이제 잘 맞는데 사실 메르켈 총리가 동독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에 이제 반대하고 나서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미국 걸 사라. 미국에도 많이 나니까 미국 걸 사라. 왜 우방 걸 사야지? 왜 러시아 걸 사냐? 적성국 걸 왜 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훨씬 싸거든요. 비교가 안 되거든요. 비교가. 뭐 유조선으로 갖고 올 필요도 없고 가스만 틀면 되니까 훨씬 싼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면 이제 그 메르켈 총리가 50%를 미국 걸 사는 걸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가스관을 이제 추진하는 걸로. 이제 러시아도 그렇죠. 올해 안에 완공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죠. 완공을 해야 이제 팔 수가 있는 거니까. 그다음에 EU가 균열되고 중동에서 미 군사력이 이제 공백이 생기면 이제 러시아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되죠. 자, 종합적으로 보자면 이런 구도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전략과 이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 이제 부딪히는데요. 미국은 이제 일본, 인도, 호주 해서 삼각편대를 이루고 있고 이 사이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국 지소미아 문제가 있죠. 한국 지소미아가 이제 일본하고 이제 국가정보 보호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삼각편대 안에 들어가게 돼요. 지소미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작년에 이제 반도체 소재 일본에서 수입하는 게 있는데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이제 많은 이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러면서 이제 불거졌던 것이 이 지소미아 카드입니다. 지소미아를 이걸 이제 연장을 안 시켜주면 일본은 정보를 못 받는 거니까. 북한하고 제일 가까운 나라는 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정보가 다 한국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겹쳐 있는 것이 해양 실크로드입니다. 남중국해로 시작해가지고 유럽으로 들어가는 이 라인, 여기가 이제 겹칩니다. 서로 중국도 1대1로 전략을 추진 중이고, 그 다음에 미국도 추진 중입니다. 아직 이게 완벽한 어떤 동맹 체제를 이룬 게 아니에요.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미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중국을 선택해야 되느냐. 미국에서는 지금 보시면 국무부 경제차관이 화웨이 제재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국도 동참하기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흘려요. 그 다음에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제 대중국 포위 전략에 한국도 동맹으로서 들어온다고 확신한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흘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이제 G7에 초청을 했죠. 그러니까 G7에 못 들어가는 나라가 있거든요. 중국이 못 들어가잖아요. 초청을 안 받았잖아요. 러시아도 지금 고민에 쌓였어요. 지금 G7에 지금 초청이 되는 바람에 인도도 초청이 됐습니다. 또 반면에 이제 주한 중국 대사인데 홍콩 보안법을 적극 한국이 이해할 것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어떻게 보면 러브콜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반은 러브콜이고 반은 이제 압력이죠, 압력. 그렇게 되면 한국은 이제 그겁니다. 지금 자연스럽게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로 이제 비상사태가 벌어질 경우에 어떻게 미국의 핵 우산이 펼쳐지는지 다 돼 있거든요. 그 안에 이제 자동으로 편입이 돼요, 한국이. 그러니까 안보 문제는 굉장히 이제 단단하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방일 때 얘기고 만약에 한국이 중국 편을 들었다 하면은 이거는 이제 찢어진 우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 편을 들었다 하면 이제 중국이 문제 아닙니까? 중국을 보면요. 이게 이제 작년 2019년도 무역 흑자 이제 대상국인데 우리가 이제 홍콩에서 제일 많은 돈을 벌었어요. 300억 달러. 그다음에 중국에 이제 289억 달러. 근데 사실 홍콩 조그만 나라에 수출해서 버는 돈이 아니에요, 이게. 다 중개무역이에요. 왜냐면 홍콩은 미국과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고정 환율, 패그제라고 하는데 환율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다음에 무관세예요. 그러니까 수출하기가 되게 좋죠. 그러니까 홍콩을 거쳐서 중국으로 다 가는 거예요. 거의 600억 달러를 중국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한국이.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윈윈이 될 수도 있고 로스가 될 수가 있고 문제죠. 미중 지금 패권 갈등을 투키디스의 함정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두 나라가 있었잖아요. 기존에 이제 아테네가 최고의 패권 국가였죠. 그런데 이제 신흥 스파르타가 막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죠. 이거는 뭐 우연도 아니고 한순간에 뭐 어떻게 되는 문제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그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으면
양보하기 전까지는 계속 가는 거죠. 이 관계가. 이제 대북 전략을 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은 처음에는 화염과 분노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도에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17년 5월에 6번째로 핵실험을 했잖아요. 네. 그 6차 핵실험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서울에서 터지면 200만 명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한순간. 그냥 서서히 죽는 게 아니고 빵 터지는 순간에 즉사가 200만이에요. 이게 만약에 일주일이다 그러면 엄청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맞불을 놓는 거죠. 화염과 분노 전략을 구사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채찍 정책인데 그러면서 이제 역대 최강의 경제 제재를 실시했습니다. 근데 경제 제재는 뭐 처음이 아닌데요. 2005년에도 경제 제재를 했거든요. 처음에 경제 제재였는데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에 대한 경제 제재입니다. 이게 이제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과 거래했던 제3자 또는 제3국을 제재를 하는 거예요. 이 마카오 BDA 은행을 제재하니까 BDA와 거래했던 세계의 모든 은행들이 다 끊어버려요. BDA는 파산이에요. 파산. 달러 거래를 안 해요. 왜?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드니까. 그 정도로 무섭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17년에 단투은행 했었고 또 라트비아 은행 세 번째 했거든요. 그 다음에 요번에 또 이제 문제가 돼요, 사실. 요번에 이제 2020 회계연도에 또 다시 이제 갱신을 했습니다. 요번에는 이제 어떤 건이냐면 오토 원비어법이라고 있어요. 일명. 이게 뭐냐면 그 예전에 북한에 관광 갔다가 미국 대학생이 이제 억류돼 가지고 뭐 이게 풀려났는데 미국 가서 일주일 만에 죽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고문을 했는지. 이 친구가 22살인데 비행기 탈 때는 약간 걸어갔나? 뭐 이렇게 눈동자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초점이 없어요. 이게 부축받고 걸어가는 건지 보였는데 미국에서 내릴 때 보니까 들것에 내리더라고요. 그죠? 그러더니 며칠 만에 죽었다고 했어요. 죽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특히 부모가. 그렇죠? 근데 부모가 유태인이에요. 엄청난 거부예요. 그래서 조야를 움직여가지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북한 관련자에 대한 계좌를 다 털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서 이제 이 부모가 낸 그 소송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거든요. 판결 배상액이 5억 113억 3만 달러.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5,600억 원. 5,60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은 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 있는 은행 털어가지고 다 압류하는 거예요. 압류. 자, 그런데 이런 이제 그 채찍 전략이 당근 전략으로 약간 바뀌는 듯 보입니다. 처음에 이제 싱가포르 회담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2019년에 이제 하노이 회담을 했는데 이제 결렬이 됐죠. 빅딜을 했다가 결렬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 회담은 아니지만 이제 판문점에서 2019년에 다시 남북미 정상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 다음에 약간 이제 전략이 수정이 되는데요.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바뀝니다. 이건 기존에 미국에서 해왔던 전략이에요. 근데 오바마 행정부 때도 했던 전략인데 이걸 싫어요. 트럼프는 오바마가 대통령이 했던 건 다 싫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이란 핵 협정, 그 다음에 이제 오바마 케어, 그거 다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문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판문점 회담을 하면서 전략적 인대로 약간 돌아선 느낌이 있어요. 2019 6월 30일 날 긴급하게 회동을 했는데 전에 사실은 이제 오사카에서 G20 서밋이 있었잖아요. 그때 트윗을 날렸습니다. 가까이 왔으니까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것을 김정은이 보고 30시간 만에 만난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러면서 이제 북미 정상 간의 진정성을 확인한 그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